강원도 정화마을. 첫눈이 내린 아침, 언덕 위에서 흰 눈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이른 새벽, 아직 마을 사람들도 채 깨어나지 않은 시간, 한 소년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11살의 강준서는 5살 난 여동생 아름이를 포대기로 업고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포대기 안에 아름이는 미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준서는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마을 어귀로 향했다. 오늘도 떡을 팔아 약값을 마련해야 했다. 어제는 한 개도 팔지 못했기에 약국의 외상도 더 이상 되지 않았다. 떡바구니는 반쯤 비어 있었고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준서의 눈은 결연했다. 조금만 더 팔면 감기약 하나는 살 수 있어 자신을 다독이며 준서는 언덕을 내려갔다. 그 시각 마을 입구에는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번쩍이는 검은 SUV. 서울 번호판. 차가 멈춰서자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수트 차림의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몸에 배인 듯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박에 끌었다. 그는 바로 백현우였다. 서울에서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정화마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대기업 대표가 된 인물. 오늘은 조상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날이었다. 백현우는 마을로 들어서며 풍경을 둘러보았다. 눈 내리는 들녘, 낡은 담장, 익숙한 지붕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어느 골목 어귀에서 떡바구니를 들고 아이를 업은 소년 하나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바구니가 엎어지며 떡이 흩어졌고 포대기 속의 아이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백현우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며 소년을 바라보았다. 괜찮니? 소년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떡을 주워 담던 손이 멈췄다. 그리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눈, 코, 입 그 눈빛. 백현우의 숨이 잠시 멎었다. 그 얼굴은 과거의 어떤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그대로였다.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다. 강준서요. 백현우는 말없이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서연?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백현우의 입술이 떨렸다. 이서연. 자신이 20살이던 시절 정화고등학교에서 만났던 첫사랑. 서울로 도망치듯 떠날 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이별한 여인.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지금 이 아이가 그 아들이라니. 준서는 그런 백현우의 표정을 잊지 못한 채 다시 떡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가세요. 떡 필요 없으시면 그냥 가세요. 백현우는 그 자리에 선 채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마을 노인정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 바깥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15년 전 이서연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 읽지 않고 버린 줄 알았던 그 편지를 그는 보관함 깊은 곳에서 다시 꺼냈다. 백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떨었다. 그 이튿날 그는 다시 아이들이 머무는 곳을 찾았다. 허름한 양철 지붕집, 마을 뒷산 자락, 외딴 곳, 낡은 전기난로 하나에 몸을 기대고 있는 준서와 담요 속에 누워있는 아름. 그 곁에 이웃 할머니 이 씨가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다. 정말 그 사람 만나보네. 할머니는 작게 중얼였다. 서연이가 마지막까지 그 사람 사진을 붙잡고 울었는데. 백현우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준서야, 나는 너의 아빠일지도 몰라. 아니, 거의 확실해. 아빠가 지금까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일까요? 나 같은 사람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한테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늦었어요. 백현우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밖에서는 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언덕 위의 그 작은 집안에서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무겁게 흘러갔다. 그날 밤 아름이 갑자기 고열로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준서는 놀라 약봉지를 뒤졌지만 남은 것은 없었다. 할머니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30분도 되지 않아 SUV가 다시 언덕 위로 올라왔다. 백현우는 아름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팔에 안긴 작은 아이는 열에 떨면서도 속삭였다. 아저씨, 따뜻해요. 그 말에 백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에 남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남으면서 마을의 조용한 겨울은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덕 위의 빈 땅 한켠에 그는 작은 팻말을 꽂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교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싸움과 상처, 그리고 용서가 필요할지를. 병원 창밖으로 새벽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가에 앉은 백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름의 상태는 다행히 위급하지 않았다. 열은 내려가고 의사는 며칠만 더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아이의 얼굴이 서연을 너무도 닮아 있었다. 잠든 아름의 손을 쥐고 있던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얼마나 낯선지 실감했다. 아저씨,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서였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그는 여전히 경계 어린 눈빛이었다. 왜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병원비 내셨으니까 됐잖아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여기 있고 싶다. 준서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병실을 나갔다. 며칠 뒤 아름이 퇴원하던 날 현우는 두 남매를 마을 집까지 데려다줬다. 허름한 양철 지붕, 낡은 문, 가스도 자주 끊기는 곳이었다. 그는 집 앞에서 발을 멈췄다. 준서야, 이 집은 너무 춥다. 난방기라도 새로 사줄게. 필요 없어요. 준서는 단호했다. 이건 우리 집이에요. 도와주는 척하지 마세요. 그 말에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동시에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마을 뒷산 언덕 위로 올라가 오래전 폐허가 된 창고 앞에서 서성였다. 옛날에 서연이 어린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던 곳이었다. 아직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연 선생님 사랑해요. 그 글자를 쓰다듬으며 현우는 눈을 감았다. 서연아, 내가 시작했던 걸 내가 대신 이어가면 조금이라도 용서받을까.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 현우가 나타났다. 이 언덕 땅 얼마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서기장은 놀란 듯 물었다. 그 땅이요? 아무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고 겨울엔 얼음이 어는 자리라서요. 그래도 사겠습니다. 작은 교실을 하나 세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필요하니까요. 그 소식은 곧 마을 전체로 퍼졌다.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수근거렸다. 갑자기 교실이라니? 뭔가 속셈이 있겠지. 서울서 돈 벌다 망하고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어. 자기 죄 씻으려는 거겠지. 준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밤마다 창문을 열면 멀리 언덕 위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묘하게 따뜻했다. 아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오빠, 그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병원에서도 나한테 책 읽어줬어. 그건 죄책감 때문이야. 준서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하지 못했다. 며칠 후 현우는 직접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마을 곳곳의 아이들, 부모가 일하러 도시로 나가 혼자 지내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었다. 공부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와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바람언덕 교실이 문을 열었다. 처음엔 3명뿐이었다. 그리고 4명, 5명, 점점 늘어났다. 현우는 낯선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 앞에 섰다. 준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들이 웃으며 책을 읽는 모습,
그 사이에 서 있는 현우의 표정. 그 웃음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어떤 어른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혼혈 가족이라더라, 이상한 사람이다라며 헐뜯었다. 현우는 그런 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교실을 세우고 매일 아이들과 눈을 치우며 웃었다. 어느 날 마을사무소 앞에서 준서는 현우를 마주쳤다. 그만두세요. 아무리 교실을 만들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내 엄마가 원했던 건 아이들이 배우는 세상이었어. 내가 그걸 막을 이유는 없잖니? 그럼 왜 이제 와서요? 왜 엄마 살아있을 땐 안 왔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며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교실 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무료 야간학습 누구나 환영. 첫 수업날 현우는 칠판 앞에 서서 말했다. 이 세상에는 이름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 교실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써주는 곳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준서가 들어왔다.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수업이 끝난 뒤 준서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요.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오늘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렸다. 언덕 위의 교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이 마을 아래까지 비쳤다. 그 빛을 보며 준서는 생각했다. 혹시 엄마가 저기 서 있다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을 용서하라 했을까? 아니면 잊으라 했을까?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전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교실의 존재가 곧 누군가의 분노를 자극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겨울이 깊어지자 바람 언덕 교실에도 눈이 쌓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걸음은 줄지 않았다. 추위 속에서도 하나둘씩 모여드는 아이들. 누군가는 도시에서 전학 온 아이였고, 누군가는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의 아이, 또 누군가는 학교에 가기 두려워하던 아이였다. 백현우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해 난로를 피웠다.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아이들을 맞이했다. 책상 위엔 따뜻한 유자차와 간단한 간식이 놓여 있었고, 교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 아름이 그린 그림에는 눈 덮인 언덕과 함께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두 아이, 한 할머니, 그리고 한 남자. 그 남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을 보며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아직은 아빠라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가족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백 사장 덕분에 애들이 많이 웃는다는 말이 퍼졌고, 다른 쪽에서는 언제까지 저렇게 공짜로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이 이어졌다. 특히 마을 이장과 몇몇 노인들은 교실이 들어선 땅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거긴 원래 우리 김씨 문중 땅이야. 백 사장이 무슨 자격으로 교실을 짓고 말고 해? 이 말은 곧 김문중 장손 김상호에게 전달됐다. 김상호는 서울에서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인물로 오랜 시간 고향에 관심이 없었지만 문중 체면이 걸린 일에는 민감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오자마자 현우를 찾아왔다. 백현우 씨, 교실 좋은 일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땅은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김씨 문중의 제사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중에 정식으로 임대 요청을 드렸고 몇 분이 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동의는 없었죠. 교실을 계속 운영하시려면 정식 계약을 새로 하시든지 아니면 철거하십시오. 그날 이후 마을엔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교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다. 아름은 준서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오빠, 우리 이제 못 가는 거야? 교실.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불안이 컸다. 그리고 불행은 겹쳐서 찾아왔다. 어느 날 밤 교실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몇 권의 책과 일부 교재가 타버렸다. 마을 어귀에선 누군가가 불을 지른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현우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손수 다시 교재를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벽을 다시 칠했다. 왜 그냥 넘어가세요? 준서가 물었다.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알아도 증거 없으면 의미 없잖니. 준서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날 밤 그는 교실을 몰래 지켜보았다. 혹시 또 누군가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던 중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김상호의 조카, 고등학생인 김태호가 교실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준서를 보자 당황하며 돌아섰다. 뭐해? 아, 그냥. 설마 지난번 불도 너야? 그냥 우리 삼촌이 교실 싫어하잖아. 너희 엄마도 그랬다며. 저 사람 결국 너네 엄마 버리고 떠났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와서 영웅놀이 하는 건데? 그 말에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그래, 맞아. 나도 그 사람 용서 못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우리랑 같이 눈 치우고 떡 나눠주고 하루 종일 아이들 그림 봐주고 있어. 넌 하루라도 해봤어? 김태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며칠 뒤 시청에서 공문이 도착했다. 교실이 들어선 땅은 문중 소유이며 향후 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분류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철거 명령이었다. 현우는 아이들 앞에서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교실이 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아이들은 조용했다. 그날 이후 준서는 결심했다. 어느 날 그는 현우에게 찾아가 말했다. 저도 교실을 지킬 거예요. 설사 없어져도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칠 거예요. 다른 데서라도. 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고맙다. 넌 정말 서연이 닮았어. 그날 밤 아름은 엄마의 편지를 꺼냈다. 봉투는 발에 있었고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한 줄 한 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서야, 내가 만약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한 번쯤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진심을 들어봐 줘. 사람은 바뀔 수 있어. 특히 사랑이 있다면. 그 편지를 조용히 읽던 준서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안에 떠올렸다. 낯설고 어색하고 조금은 쓰라렸지만 이제는 아주 조금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했다. 그리고 바람 언덕 교실 위로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의 선택이 필요할 때였다. 겨울이 끝자락에 접어들 무렵 정화마을에는 이례적인 소식이 퍼졌다. 시청과 문중이 협의하여 바람언덕 일대의 땅을 정식으로 개발부지로 공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수년째 정체되어 있던 마을의 발전을 위해 그 지역을 민간 투자자에게 넘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 말인즉 바람언덕 교실이 철거 대상이라는 의미였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졌다. 아름은 며칠째 말이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조차 누군가 몰래 떼어가 버린 날 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우에게 물었다. 그냥 싸우세요. 아빠잖아요. 여기 지키고 싶으시잖아요.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말했다. 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싸우다 보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잖니. 그 말에 준서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근데 이대로 지우개 둘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준서는 결심했다. 서울의 장학생 선발 심사를 다시 확인했고 그곳에 자신이 선발되었음을 확인했다. 서울의 사립명문중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액 장학금, 기숙사 생활, 교육의 기회, 아름까지 데려갈 수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람언덕 교실은 어떻게 되는가? 며칠 후 그는 현우에게 편지를 건넸다. 아버지, 저는 고민 끝에 서울로 가는 걸 선택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수업 하나만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배운 걸, 내가 받은 걸 다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교실을 기억해줘요.
저는 평생 이 언덕을 잊지 않을 거예요. 편지를 읽은 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준서의 선택이 자랑스러웠을까? 아니면 안타까웠을까? 준서가 떠나기 전날 밤,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수업이 열렸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나의 이름.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실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도 돼요. 아이들은 조용히 각자의 이름을 종이에 썼다. 그 이름들을 모아 교실 벽에 붙였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는 표시처럼.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현우와 준서는 교실 안에 단둘이 남았다. 그래, 가는 게 맞는 걸지도 모른다. 근데 가고 싶지 않아요. 이곳이 나를 처음으로 사람처럼 대해준 곳이니까요. 그 말에 현우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마음 절대 잊지 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바람언덕은 너와 함께할 거야. 하지만 준서가 서울로 떠나기 하루 전 상황이 급변했다. 시청에서 최종 결정 통보가 내려왔다. 바람언덕 땅은 문중 땅이지만 민간 경매를 통해 분할 매각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누구든 경매에 참여하면 땅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다. 어떤 이들은 교실을 살려보자며 서명을 모았고, 어떤 이들은 개발되면 일자리 생긴다며 찬성했다. 문중 측은 여전히 단호했다. 김상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감정으로 마을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도 결국은 개인의 감정일 뿐입니다. 경매 당일, 시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백현우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입찰 시작가는 1억 원. 현우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과 교실 후원금까지 끌어모아 1억 5천만 원까지는 가능했다. 하지만 경쟁자는 만만치 않았다. 도시건설회사, 외지투자자, 그리고 뜻밖에도 김상호 본인이 나섰다. 나는 이 땅이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였다.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준서가 들어섰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손에 봉투를 들고 따라왔다. 누군가는 작은 쌀자루를, 누군가는 장롱 깊은 곳에 금반지를, 누군가는 적금 통장을 들고 왔다. 백 사장님이 우리 애들 글 가르쳤어요. 이 교실 없었으면 우리 손주 지금도 말 못했을 겁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에요. 그 말들과 함께 봉투가 책상 위에 쌓였다. 1억 9천만 원, 2억. 마지막 입찰은 백현우였다. 2억 1천만 원. 누구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땅 소유권을 정식으로 획득했다. 바람언덕은 다시 교실의 것이 되었다. 준서는 다음 날 서울행을 취소했다. 내가 배워야 할 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 배울 게 있어요. 현우는 준서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작게 속삭였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현우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봄이 왔다. 정화마을의 언덕 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었고 바람언덕 교실의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과 얼음으로 덮였던 계절이 지나고 교실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이었다. 준서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했다. 책상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벽에 다시 걸고 오래된 칠판을 닦는 일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이 있었다.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해진 얼굴로 다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를 바라보며 뒤에서 조용히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백현우. 이제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내려온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마을 아이들의 현우 아저씨, 혹은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아버지였다. 시청은 바람언덕 교실을 민간 지역교육 문화 모델로 선정했다. 정화마을은
소멸위기 마을에서 재생 공동체 마을로 바뀌었고 언론에서도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우는 여전히 매일같이 아이들 옆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았다. 어느 날 오후 교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윤수진. 한때 백현우의 아내였고 한때 준서의 존재를 부정했던 여자. 현우는 놀라지 않았다. 왜 왔습니까? 그녀는 교실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놓쳤고 이제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속죄하고 싶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속죄가 아니에요. 그저 옳다고 믿는 걸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 순간 준서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준서는 말없이 인사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첫 번째 눈맞춤이었다. 며칠 뒤 준서는 마을 축제에서 교실 대표로 무대에 섰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들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강준서입니다. 한때는 제 이름을 부르기도 싫었습니다. 어느 날 교실 하나가 제 이름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바람언덕 교실은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름을 잃은 아이들이 다시 자신을 찾는 곳입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백현우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서연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준서가 언젠가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그 소망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몇 달 뒤 교실 뒤편의 공터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이서연 선생, 그 따뜻한 마음을 이곳에 새깁니다. 비석 앞에서 준서와 아름은 꽃을 놓았다. 현우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희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저녁 아름은 노트에 그림을 하나 그렸다. 해가 지는 언덕, 교실 창에 불이 켜진 모습, 그 위에 쓴 한 문장. 바람이 불어도 이 교실은 꺼지지 않아요.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도 바람언덕 교실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교실에는 한때 이름을 잃은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준서는 이제 교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선생님이 되려고요. 그가 웃으며 말할 때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넌 이미 선생님이다.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부터. 그리고 바람언덕 어귀에 새로 세워진 나무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한 이름, 바람언덕 교실.